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내가 이방인이 된 느낌이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곳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사람이 자기 나라 스웨덴 가게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2024년 스톡홀름 외곽의 한 상업지구, 스웨덴에서 나고 자란 한 남성이 스웨덴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는데요. 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쓰는데 왜 조심해야 하는 건지 그 순간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다라고 했었죠. 네, 이건 영화 장면이 아닙니다. 자, 지금도 유럽 곳곳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외국인이 많아져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의 중심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걸 말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이민 정책 이야기가 아닌데요.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어떻게 자기 얼굴을 잃어가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괜찮은 걸까요? 유럽 사람들도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는 다들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고, 조금 더 열자고 했고, 조금 더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봤더니 이미 예전에 내 조국, 내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늦었습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바로 경계가 있어야 지켜집니다. 이 문장 끝까지 기억해 두세요. 이야기는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스웨덴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는데요. 복지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고 경제는 흔들렸고 실업률도 치솟았습니다. 뭐 답답한 것도 있었고 느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시절 스웨덴에는 한 가지가 살아 있었어요. 스웨덴다움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스웨덴어가 들렸습니다. 학교에 가면 같은 규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들 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민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웨덴에 왔으면 스웨덴에 맞춰야 한다는 감각, 그 무언의 기준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북유럽 복지 모델의 핵심은 사실 돈이 아니었는데요. 신뢰였습니다. 서로 같은 규칙 안에서 산다는 믿음, 내가 낸 세금이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쓰인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신뢰 위에 복지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스웨덴은 유럽 북쪽 끝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은 전체의 5% 수준이었어요.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사람이 들어왔고 들어온 사람은 스웨덴 사회 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스웨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동네가 어딘지 상관없이 내가 스웨덴 안에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고요. 그 감각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스웨덴이 무너진 건 문을 열어서가 아니었는데요. 문을 열고 나서 바로 지배 규칙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은 본격적으로 난민과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주의적 명분은 분명했어요.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이었고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스웨덴 사람이 되게 만들 것인가? 네, 그 질문을 스웨덴 정부는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질문 자체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차별주의자로 몰려버렸죠. 언어 교육을 강제하자는 제안은 인종차별적 발상이라며 비판받았었고요. 문화적 기준을 요구하자는 말은 그런 건 극우의 논리라며 낙인 찍혔습니다. 잠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거나 한 것 같지 않으세요?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자기 집의 규칙을 말하는 게 왜 잘못인가요? 신발은 어디서 벗는지,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는지, 밤 10시 이후엔 서로 조용히 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왜 차별인가요? 그걸 말하지 못하는 순간 그 집은 이미 집 주인의 집이 아니게 됩니다. 유럽은 그 순간을 정확히 그렇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2015년 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절정에 달하면서 단 한 해 동안에만 스웨덴으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 수가 16만 3천 명을 넘어서게 되죠. 인구 1,000만 명 나라에 한 해 16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의 한 해 80만 명 이상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것과 같은 규모인 거죠. 네, 스웨덴 정부의 반응은 놀라웠는데요. 심지어 거기에 더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당시 스웨덴 총리 스테판 로에베는 우리 유럽은 더 많은 사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방송 미디어 언론은 환영했고 시민사회는 박수 쳐줬습니다.
다양성은 무조건 절대선이었고 더 받을수록 자신들은 더 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죠. 2016년부터 스웨덴의 수류탄 폭발 사건 건수가 급격히 뒤집어집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수류탄 관련 사건이 57건, 총기 사망자가 42명이었는데요. 유럽에서 총기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올라서 버린 겁니다. 범죄 통계가 증발하듯 사라졌고 정치인들은 구조적 빈곤 문제라고 덮어버렸죠. 자국어 언어를 안 배워도 괜찮다고 했고 문화가 충돌해도 과정이라고만 했었죠. 그저 현실 위에 계속 예쁜 단어들만 쏟아부었던 겁니다. 다양성, 포용, 개방 그런 단어들이 초토화되는 동네 위에 깃발처럼 꽂혀버렸죠. 이미 무너지고 있는 집에 현수막만 바꿔 다는 것과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소름 끼치죠. 표면에 드러난 범죄와 갈등보다 더 무서운 일이 스웨덴 학교 안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교실이 쪼개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같은 나라 아이들은 같은 언어로 웃고 같은 규칙 안에서 싸우고 같은 감각 안에서 자라야 나중에 커서도 같은 나라 의식이 생깁니다. 그게 국가 공동체의 뿌리인 거죠. 근데 스웨덴 일부 학교에서는 그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죠. 이민자 밀집 지역 학교에서는 수업 중 스웨덴어가 아닌 언어가 더 많이 들렸고 교사들은 언어 장벽에 막혀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집에서 배우는 규칙이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고 여학생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끔찍한 건 그게 몇몇 한두 교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A가 무너지면 B가 흔들립니다. 학교가 분리되면 언어 공동체가 붕괴되어 버리죠. 언어 공동체가 붕괴되면 법 감각이 달라집니다. 법 감각이 달라지면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규칙으로 사는 평행 사회가 생겨나 버리죠. 평행 사회가 굳어지면 그때부터 그 나라는 법 조항이 아니라 구역으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자, 스웨덴 연구기관 브로의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밀집 지역과 스웨덴인 거주 지역 사이의 학력 격차, 취업률 격차, 범죄율 격차는 2010년대 이후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죠. 가슴을 찢는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그저 기다린다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기준을 분명히 해야만 통합이 옵니다. 그걸 안 하면 분리만 커져버리죠. 그리고 분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스웨덴의 평범한 시민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열심히 살며 30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스웨덴 복지 시스템을 믿었고 그 시스템이 자신과 내 자녀를 지켜줄 거라 믿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에 자주 지나다녔던 역 앞을 지나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아이들 귀가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예전엔 그냥 걷던 길을 이제는 돌아가기까지 합니다. 그 불안을 정치인에게 말하면 뭐라고 돌아왔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차별이고 처벌할 겁니다. 그렇게 말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게 기괴한 내로남불의 구조인데요. 다양성을 가장 크게 외친 정치인들은 정작 자신들은 가장 안전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언어가 뒤섞이고 규칙이 흔들리는 불안한 지역은 그들의 거주 동네가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해버리곤 했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국제학교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택지를 썼어요. 하지만 못 떠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거죠. 집이 있고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직장이 있는 평범한 국민들, 그들은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버텨야 했는데요. 버텨야 하는 내 나라가 예전에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가 밀리고 자기 문화를 말하면 눈치를 봐야 하고 자기 동네가 낯설어지는 걸 그냥 참고 살라는 거였던 거죠. 그동안 세금은 더 많이 냈는데 돌아오는 건 지속적인 불안이었죠. 이걸 보면서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감각이 들 겁니다. 정책은 위에서 까라면 까라라는 식으로 결정되고 결과는 아래에서 감당하는 구조.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버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구조. 그 구조가 스웨덴에서만 작동한 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유럽 이야기를 남의 나라 얘기로 흘려들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 한국의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5%를 돌파했는데요. 딱 1980년대 당시 스웨덴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로 인해 정부는 이민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방향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 문제로 이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율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우리 집의 규칙을 말하지 않은 것. 지금 대한민국은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2026년 현재 자칫 그 한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의 어느 도시에선 다문화 아이들이 이 대부분이고 한국인 학생이 한두 명뿐이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었죠. 네, 그런 특정 지역 학교에서 이미 언어 소통이 안 되는 학생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걸 말하면 차별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의 유명한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같은 곳이나 경기도의 한 지역은 알아보지 못하는 한자로 간판과 메뉴, 가격 등을 적어놓고 영업하는 곳도 늘어나 말이 많았죠.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며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입틀막을 시전하죠. 특별국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자고 하면은 이렇게 혐오라는 말을 하며 입을 틀어막죠. 스웨덴이 30년 전에 겪은 그 순간과 아주 비상식적일 만큼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국은 아직 한국 같습니다. 자, 길을 걸으면 한국어가 들리고 시스템이 한국 기준으로 돌아가고 외국인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죠. 이게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고 그래야 하겠지만 이미 유럽은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한번 선을 넘어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걸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아무도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그래왔죠. 이제 조금 더 열자, 조금 더 이해하자, 조금 더 배려하자, 이제 그만 차별하자. 그 말들이 쌓이는 동안 아무도 우리 집의 규칙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내 나라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죠. 자, 처음에 이 말을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무게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경은 차별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 언어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법도 그래야 하죠. 대한민국의 법이 제일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문화도 그래요. 한국에서 살면은 한국 방식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상식이죠. 그게 나라이고 네, 국가인 거죠. 자, 유럽은 그걸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문화를 지키자고 말하면 미움을 살까 봐 아무도 기준을 세우려 하지 않아 왔었죠. 그 비겁함이 결국 선의보다 훨씬 더 큰 대가와 비용을 만들어 냈습니다. 책임 없는 개방, 기준 없는 포용, 통합 없는 이민, 결과 없는 관용, 그 네 가지가 현재 유럽을 무너뜨리고 있는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자, 유럽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 이 스웨덴을 다시 스웨덴답게 만들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도 함께 나오는 거죠. 한번 깨져버린 공동 감각은 법을 몇 개 바꾼다고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압도적인 인구의 특정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전부 악한 자들은 아니지만 심지어 그 압도적인 인구의 특정 범죄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이죠. 그들의 범죄 혐의는 우리나라에선 심지어 관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계 조작, 보이스피싱, 저 댓글 조작 등이 이미 실제 팩트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과 이민 통합 정책을 직접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다라면 어떤 기준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내가 내 집의 규칙을 설명해야 하는 가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